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 이곳에 자리한 유서 깊은 우물을 둘러싸고 괴이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3월 달쯤 됐을 것 같아요. 퇴비를 농가줬는데 이제 노인네가 힘이 없어요. 이제 사모가 퇴비밭에 실어주다가 보니까 목이 탈까지 그 우물에 물을 모아가지고 먹는 물이니까. 처갓집에 농사를 거들러 왔던 이웃 마을 주민 하나가 밭일을 하던 도중 갈증을 느껴 우물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힘차게 솟던 물줄기가 그날따라 뭔가에 가로막힌 듯 졸졸대더라고 했습니다. 우물물에서는 이상한 이물질도 섞여 나왔다고 합니다. 보니까 뭐 껌치한 게 있어가지고 해봤더니 머리카락이 그렇게 딸려가지고.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기다란 머리카락. 물줄기 입구를 단단히 막아버린 것도 다름 아닌 이 머리카락이었다고 합니다. 우물 안에 뭔가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남자는 직접 우물 안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구멍을 여겨내 그곳에서 처녀가 빠져가 있다. 처녀가 긴 머리를 풀어헤친 젊은 처녀의 시신이었습니다. 머리가 맑지 유대요. 머리카락이 등들까지 밑에까지 요 내려오는데 그게 막 그리 지르가면 포로해져가고 그래 있더래요. 그런데 처녀의 죽음보다 그들을 더 섬뜩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시신이 있는 걸 모르고 며칠 동안을 그 물을 그냥 떠다 먹었잖아요. 시내 몇몇 음식점에서 그 물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항상 그 물을 떠다가 이 먹는 음용수로 쓰고 또 음식 조리도 하고 그런 사람이 몇 있었어요. 채가 있고 물을 한참 드신 거예요, 마을 분들이? 그렇죠. 아니 그러면 모르고 먹었지 이제. 우물 속에 시신이 들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한참 동안 우물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판 식당도 있었습니다. 대체 긴 머리 처녀는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하필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우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걸까? 내가 뚜껑 콩넣게 정사람 같은 이래 있는 은인 같은 이래 있는 거. 그는 우물 속의 여인이 인형과도 같았다고 말합니다. 유난히 작은 채고는 상처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깨끗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여자 뭐 옷을 입고 있던가요? 아니면 홀쭉밖에 없지 옷이. 발견 당시 그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 통장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 이 양반 햇소리하라 우물에 요만큼인데 사람이 빠져 바뀌고. 우물의 깊이는 결코 사람이 빠져 죽을 만큼 깊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언제 어떻게 우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까? 경찰은 타살에 초점을 맞추고 제일 먼저 이름 모를 여인의 신원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물이 있는 장소에서 약 6km가량 떨어진 시내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처녀 하나가 갑작스럽게 실종됐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실종자는 26살의 젊은 학습지 교사 김다혜 씨.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길에 자신의 차량과 함께 종족을 감췄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되기 일주일 전 그녀는 여느 때처럼 학습지 가정방문 지도를 나섰다가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합니다. 학습지 수업이 끝나면은 통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같은 경우도 저하고 7시 40분, 8시 그 사이쯤 통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팀장님 저 수업 끝났어요.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라고. 마지막 수업까지 잘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라며 회사에 보고차 전화를 걸어온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귀가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는 빨랐습니다. 그런데 수색이 시작된 당일 뜻밖의 단서 하나가 나옵니다. 시내의 종합운동장 주차장 한켠에서 그녀가 몰고 나갔던 승용차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때 속옷하고 옷가지가 나왔다 그랬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벌써 입고 있던 옷들이 다 벗겨진 거죠. 차량 뒷좌석에서는 실종 당일 그녀가 입고 나간 속옷과 위아래 옷가지들이 나왔습니다. 마치 허물이라도 벗은 듯 옷가지들을 차에 남기고 운전자인 다혜 씨만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상황. 그런데 그 차량이 발견된 지점이 운동장 그 밖에 바로 수도가 옆에 껴있었어요. 저희가 감식을 하면서 봤을 때 차량 내부를 일부러 닦아서 흔적을 없앤 그러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승용차는 종합운동장 수도가 바로 옆에 주차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차량의 내외부는 수건 같은 것을 이용해서 꼼꼼히 닦아낸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문과 같은 단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만 해도 그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이 바로 떴고 휴대폰이 발신이 한번 꺼졌다가 또 다음 날인가 또 다시 켜졌다
왔다가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 휴대폰 통신 그것이 떴다는 거는 피해자가 이게 어디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돌아다니고 있구나 하는 거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게 되잖아요. 차량이 발견된 이후에도 다혜 씨의 휴대전화가 며칠간 인접 도시를 옮겨다니며 전원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때까지 그녀는 살아있었던 걸까? 하지만 부검 결과 그래서 시위인가 시위 그것이 발견이 됐는데 그게 바로 옆 아파트 제일 마지막에 공부했던 그 집에서 접대를 했던 그 음식물이거든요. 그게. 실종 직전에 먹은 음식물이 위 내용물에서 고스란히 검출된 것으로 미루어 실종 당일에 곧바로 사망을 했다는 추정이 나온 겁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다혜 씨는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서 사망을 한 겁니다. 알몸으로 발견된 것으로 봐서 범행 동기는 성폭행으로 추정됐지만 범인의 DNA 또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시신이 건넨 단서를 따라 사건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날 누군가 학습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녀를 차량과 함께 납치했습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는 걸 보면 그녀는 제대로 된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순식간에 목이 졸려 사망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 직후 범인은 그녀의 시신을 우물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장기 주차를 해도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종합운동장에 다혜 씨 차량을 세워놓고 그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며칠간 그녀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체를 유기한다든가 뭐 숨기고 하면은 안 보이는데 가능한 그런 데 갈 텐데 그게 뭐 아주 은밀하게 뭐 깊숙한 데가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 옆에 있는 거거든요. 마을의 공동우물은 평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 우물은 인가와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범인은 굳이 주민들이 먹는 우물을 시신 유기 장소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근방에서 비슷한 납치 사건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집에 올라오는데 여기서 납치를 해서 갑자기 뭐 차에 싣고 가더니 갑자기 뭐 차에 싣고 가더니 내가 그대로 가버렸다고. 한 주부가 다혜 씨처럼 자신이 몰던 승용차와 함께 낯선 남자에게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아가씨도 빨간 차였다는 것 같은데. 그냥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무슨 아줌마 하나가 붙잡혀가지고 그 공부당하고 그랬을 때도 그 차도 빨간 차였다고 그랬어요. 그녀 또한 빨간색 승용차의 주인이었습니다. 여교사 사건 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이라. 네, 그 해예요 다. 아마 안 잡혔을걸요 그 남자도.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닮은 꼬르란 납치 사건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젊은 주부가 납치될 뻔한 아찔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줌마가 차에 이렇게 전화하고 있는데 차 문을 열고 그 사람이 막 달려들었다 이러더라고요. 누가요? 그래 해가지고 남자가? 예, 남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 해군인데 예. 쫓아내려간 거야. 그래서 가음을 지르고 누구야 하고 내 티니까 하면 이건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내태버린 거지. 이거 못 잡았어 아마. 그때 그러면 그게 여교사 실종 사건 결국 사망한 채. 직후에 여교사 그리고 나서 그 무렵이었어요. 이 납치 사건의 피해자 또한 빨간 자동차를 몰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예사롭지 않은 공통점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빨간색 승용차의 여자 운전자들이었습니다. 둘째, 이것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학습지 교사인 다혜 씨가 우물에서 사망한 것은 2006년 3월. 그로부터 정확하게 3개월 후인 6월에 두 사건은 연달아서 일어났습니다. 셋째, 사건 발생 장소는 모두 약 100m 반경에 인접해 있습니다. 장소는 하나같이 아파트 주차장. 범인이 나타난 시간대까지 비슷합니다. 실종이 9시 40분. 저녁 8시나 9시 그 사이쯤이었어요. 이렇게 드문 범행 수법이 일관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극히 적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일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범인은 대체 누굴까? 여기에 오는 그 길의 특성을 보자면 일단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가 전혀 표지판에 안내되어 있질 않습니다. 어쨌든 범인은 저 샘물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물에 시신을 유기한 직후 범인은 이 종합운동장을 찾았습니다. 과연 왜 이곳일까? 처음에 범인이 피해자를 납치한 장소로부터 시신을 유기한 장소는 북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약에 더 멀리 도망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범죄 심리에 따르자면 피해자 차량을 유기하는 장소는
시신 유기 장소 인근이거나 아니면 더 북쪽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피해자를 처음 만난 곳 남쪽 방향으로 다시 진행을 해왔습니다. 우물의 위치는 납치 지점의 북쪽. 그런데 그는 거기에 차를 버리거나 그 부근에서 달아나지 않고 굳이 그녀의 차를 몰고 범행 현장 방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후의 이동은 도보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장소로부터 도보 이동 가능 거리에 범인의 주거지나 은거지나 주 활동지가 있다. 범인의 주거지는 틀림없이 이곳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그런데 전문가가 추정한 범인의 이동 방향을 쭉 따라가다 보면 3명의 피해자가 공격을 받았던 아파트 단지들이 나옵니다. 그중 학습지 교사 다혜 씨가 납치된 아파트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와보니까 현장의 위치와 형태 그리고 방문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경로 이런 것들을 보면 결코 이 주민이 아니라면 인근에 사는 사람이 피해자의 동선을 알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 건물은 도로변에서 떨어진 다소 외진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세대수가 많지 않은 소형 아파트라 수상한 외부인이 서성거린다면 쉽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장소에서 퇴근 시간이 갓 지난 저녁 9시경에 대범하게 피해자를 납치했습니다. 집안에서 밖을 내다보거나 그 주변에 피해자를 도와줄 사람이나 이 상황을 목격하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확인한 이후에 피해자를 공격한 그런 정황들이 대단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죠. 범인은 이렇게 아파트 어딘가에서 피해자를 꽤 오랜 시간 지켜봤을 거라고 합니다. 보통 약속 가는 구간이 거의 일정합니까? 그렇죠. 일정하죠. 거의 매주 그 스케줄대로 가야 되거든요. 매주 수요일 그녀가 학습지 수업을 위해 이곳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신중하게 범행의 기회를 노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를 제가 한 번 만났었는데 엄마 진술에 의하면은 누군가 항상 쫓아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해요. 피해자가 그 사건 전에 다혜 씨는 사망 직전 누군가 자신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들의 거주지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지금 못 잡은 거. 반경 한 1km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으로 만약에 좁혀서 들어간다면 아주 이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아니다. 범인은 틀림없이 2006년 피해자들이 납치된 아파트 단지 어딘가에 거주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게다가 첫 번째 범행이 발생하고 나서 본인이 용의선상이나 이러한 곳에 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다혜 씨를 살해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범인은 새로운 피해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다면 쉽지 않았을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빨간색 자동차였을까? 첫 번째 범행에서의 피해자가 빨간색 차량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범행에서 어떤 성공했을 때 첫 번째 범행에서 사용했던 범행 수법을 그대로 두 번째, 세 번째 범행에서도 이어오는 그런 어떤 징크스를 간직하는 빨간색 자동차는 첫 번째 범행의 성공을 통해 갖게 된 일종의 징크스와 같다는 겁니다. 범인은 그렇게 뭔가에 중독된 듯 범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세 번째 사건 이후로 범죄 행적이 뚝 끊겼다는 사실입니다. 범인은 왜 갑자기 범죄 행각을 멈췄을까? 범행의 기본적인 원인, 동기, 그리고 목적 이것은 가해자, 범인에게 있는 이상 욕구, 이상 충동, 이상 심리로 보이거든요. 그것도 3차례 연속해서 행해졌다. 이것은 쉽게 고쳐지거나 또는 제어될 수 없는 대단히 강한 이상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연쇄 범죄자는 결코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죠. 이거 끝나고 군대 가거나 장가가고 이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한 직후 혹은 그 몇 달 이후에 이 거주지에서 이사를 간 사람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이상 행동이 갑작스레 멈췄다는 것은 범인의 신상에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곳 우물에서 다혜 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도 어느덧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우물에서는 새로운 물이 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26 학습지 교사의 비극은 여전히 이 우물 밑에 잠들어 있습니다.